안녕하세요. 저는 돌아오는 25년에 19살이 되는 학생입니다. 이런 곳에 사연을 제보하는 사람 중에 가장 어린 것 같네요. 세상에서 나만이 불쌍하다고 여겨졌을 때 우연히 본 채널의 영상들이 저에겐 참 큰 힘이 됐어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자가 저지른 큰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자 사연을 제보하게 됐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마음이 먹먹하다 못해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제 인생이 헤어나올 수 없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생각했던 때에 평생을 그리워하던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름 모를 한 정치인이 그러더군요. 소년 범죄는 가정에서 뿌리를 잃고 학교 밖으로 밀려난 저소득 결손 가정에서 많이 나온다고요. 이제 제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제대로 알았으니 저도 좀 더 떳떳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제 기억엔 분명히 어머니도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은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버진 항상 아침 일찍 무거운 책들을 가방에 챙겨 담으며 일터가 아닌 독서실로 향하셨고, 어머니는 여느 가장들과 다를 바 없이 산업 현장으로 향하기 위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서셨으니까요. 윤호야,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렴. 엄마 돈 많이 벌어오세요. 아빠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고 두 사람 다 조심히 다녀와라. 윤호는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두 분 다 집을 비우시고 나면 어린 전 할머니와 둘이 남겨지게 됐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시고 집을 나서려다가도 몇 번씩이나 뒤를 돌아 저를 품에 안아주시곤 했었죠. 아마 할머니와 남겨지는 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진 뒤를 돌아보시지 않고 본인의 길을 가셨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늘 서운하긴 했었지만 생각해보면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미안한 마음이 크셔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린 아들이 잘 다녀오라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발걸음이 꽁꽁 묶여 더는 움직이실 수 없을 것 같았을 테니까요. 늘상 집을 비우시는 부모님 덕분에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은 더 철이 일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모님에게 일찌감치 서운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던 걸 보면요. 할머니, 왜 다른 애들은 아버지 일찌감치 퇴근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엄마보다 더 늦게 들어오고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대체 뭔 일을 한대? 아이고, 니그 아버진 나중에 그 멋이냐 우리 텔레비에서 본 판사 아저씨 있지? 그런 사람 되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요. 다른 애들 아버지보다 10배는 더 훌륭한 사람이니까 윤우 너도 항상 기죽지 말고 살아. 할머니 말 알았지? 사법고시? 아버지께서는 이름도 입에 달라붙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까지 4번이나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루가 24시간인데 그중에 잠을 자는 시간인 6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씩 365일을 공부해도 쉽게 합격할 수가 없는 걸 보면 꽤나 어려운 시험이구나 하고 짐작만 했었죠. 다른 애들 아버지를 보면 뭐 월급날이라고 치킨 사들고 왔었네 어쩌네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는 치킨 봉투는 구경도 못 해보고 거의 매일 늦게까지 공부를 하시느라고 기다리다 지쳐 제가 먼저 잠들어 버리기 일쑤였죠. 아침에 일찌감치 눈을 뜨지 않으면 아버지 얼굴 보는 것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매일 새벽같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거칠한 손바닥이 잠든 제 얼굴을 쓰다듬는 걸 느끼면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왔구나 했었죠. 그 투박하고 거친 손길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늘상 바쁜 아버지지만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요. 그리고 항상 니네 아버진 큰일을 할 사람이니까 윤혼이가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다 하시는 저희 할머니도 사위가 공부를 한답시고 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 상황을 그리 나쁘게만 보시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확신이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진 항상 큰일을 할 거다. 저 시험만 합격하고 나면 훌륭한 판검사가 될 거다. 그러면 딸의 고생길도 뚝 끊길 거다.
매번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떠나는 사위에게 너그 자식은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주는 아주 든든한 아군이셨죠. 그래서 할머니 말대로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였어요.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아름답고 멋진 꽃을 탁하니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꽃봉오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머니와 저는 굳게 믿고 있었죠. 희망을 품고 있고 미래에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으로 온 가족이 먹고 살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그래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 사위 하고 무조건적인 응원을 보내주시던 할머니께서 한 번에 등을 돌리게 된 일이 있었죠. 그 일은 저희 가족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말이에요. 아이고 어쩐다니. 오늘도 내가 윤호를 봐줘야 되는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돈 벌 궁리가 있으면 얼른 나가서 일하는 게 안 낫니? 이렇게 일당 두둑이 쳐주는 일이 또 어디 있겠어. 난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지. 나이도 있는데 그런 일 하다가 허리라도 삐끗해봐. 응? 딸내미가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엄마가 이 나이 먹도록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회사에 미리 말해가지고 오늘은 일 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나도 오늘 윤호랑 많이 놀아주고 사골이나 한솥단지 끓여야겠네. 엄마 허리도 아프고 윤호 아버지도 몸보신 해야 되니까 엄마 무리하지 마라. 식구도 몇 명 없는데 건강해야지. 평소라면 일찌감치 출근을 하셔야 하는 어머니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방방 뛰면서 행복해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선 동네 어르신들이 소개시켜준 일이 있다면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고 일찌감치 일을 나갈 채비를 하셨었죠. 덕분에 어머니는 회사에 휴가를 하루 내고 집에서 절 돌봐주시기로 했고요. 활짝 웃으면서 할머니 덕분에 윤호랑 엄마랑 시간도 보내고 조퇴하고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버지 늘 그렇듯이 일찌감치 공부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서셨고요. 엄마가 오늘 저녁엔 윤호 좋아하는 곰국 끓여줄게. 윤호 좋지? 관절이 좋지 않은 할머니,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버지 몸보신을 시켜야 한다면서 제 몸만한 솥에다가 곰국을 끓이신다고 일만 하느라 쉬지도 못한 어머닌 겨우 하루 받은 휴가에도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 몸을 쉬지 않는 분이셨어요.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종종 저녁에 보면 연장 근무를 하고 돌아와서 코피를 흘리시는 모습을 보곤 했었거든요. 그 모습마저 가족들이 보고 혹여나 미안해하기라도 할까 싶어 얼른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로 대충 코를 틀어막고 나오시곤 했었으니까요. 맛있는 저녁을 먹을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어머니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많이 피곤하셨던 어머니께선 잠깐만 눈을 붙이자면서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절 끌어안고 토닥이셨어요. 어머니 품이 항상 그리웠었거든요. 이렇게 함께 평화롭게 낮잠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렇게 전 곁에 있어도 곁에 있는 것 같지 않았던 그리웠던 어머니의 향기를 맡으며 그 품에서 곤히 잠들었었습니다. 이상하리 마치 평화로운 너무나 행복한 그런 날이었어요. 얼마나 잠이 들었었던 걸까요? 절 깨웠던 건 어머니의 다급한 비명소리였습니다.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절하듯이 잠에 든 게 아니라 정말 정신을 잠시 잃었던 거였어요. 어머니가 윤호야 정신 좀 차려봐 응? 얼른 눈 좀 떠봐 하고 다급한 손길로 제 뺨을 두드려 깨우고 있었습니다. 눈이 잘 떠지지 않는 것이 졸음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따끔한 뺨을 감싸주고 잠에서 깨어났을 땐 매캐한 연기가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봉변인가 했죠. 매캐한 연기 사이로 활활 불이 타오르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곰솥을 올려놓은 가스레인지에서 번진 불길이었습니다. 화마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불난리를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얼른 나가야 한다고 제 등을 떠미는 어머니의 손길에도 너무 놀라 얼어붙어 발걸음이 꼼짝하질 않더라고요.
곰솥을 집어삼킨 불길은 바닥을 타고 어머니와 절 잡아먹을 것처럼 커져가고 있었고 꼭 절절 끓는 후라이팬 위로 올라가기라도 한 것처럼 시커멓게 그을린 발에서 열이 올라왔습니다. 윤호야, 정신 차려, 얼른. 얼른 너라도 나가야지. 그 뒤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정신을 잃은 건지 아니면 그 끔찍한 일을 잊기 위해서 기억을 지워버린 건지 몰라도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모습은 그 너울거리는 불빛이 어머니를 집어삼켜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집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애를 쓰셨어요. 놀라서 얼어붙어 버린 제 등을 밀고 닿기만 해도 뜨거워 죽을 것 같은 철문을 밀고 마지막 순간까지 절 살리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살아서 이런 글도 쓸 수 있는 거겠죠. 조금 더 나이 먹고 나니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면서까지 발휘한 그 모성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느껴져서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더욱 떠올리기가 힘들기만 합니다. 내가 그때 어머니의 손을 잡았더라면 젖먹던 힘까지 끌어다가 어머니를 집 밖으로 끌어낼 수만 있었다면 우리 가족이 그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요. 후회란 건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어 하는 일이겠죠. 사연을 듣는 여러분께선 혹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제 귓가에 가장 먼저 꽂혔던 건 애가 정신을 차린 것 같다는 동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정신이 좀 드냐고 숫자를 재차 확인하는 구급대원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흡사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북을 찢을 것 같은 날카롭고 먹먹한 할머니의 울음소리였어요. 그 울음소리를 실제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정말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그 울음소리에 소름이 오소소 돋을 정도니까요. 껌뻑껌뻑 잘 돌아오지도 않는 초점을 맞추기 위해 눈을 깜빡거리고 있으니 뒤이어 얼굴에 말도 못할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빽빽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활활 타오르는 집이 보였죠. 저 불길 속에서 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타는 것만 같았고 뜨거운 불길에 녹아내릴 것만 같은 통증이었어요. 아이고, 나 못 살아. 아이고, 내 딸 돌려내, 내 딸. 차라리 내가 저 불구덩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우리 딸 어쩌면 좋아, 우리 딸 어쩌면 좋냐고. 할머니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지금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절 누르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손을 꼭 붙잡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 지금 어딨냐고, 어떻게 됐냐고요. 진정하고 병원부터 가자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엄마가 어떻게 됐단 얘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깨달았죠. 아, 엄마가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나 보구나 하고요. 그래도 끝까지 불길을 피한 덕분에 이 정도 흉터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불길에 노출됐어도 생명에 지장이 있었을 거예요. 재건 수술을 하더라도 흉터를 없애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지금으로선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정신을 다시 차리니 병원이었습니다. 의사가 드레싱을 하기 위해서 얼굴에 뒤덮인 붕대를 풀자 옆에 서 계시던 할머니는 다시 한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멀리 보이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알았죠. 얼굴 한쪽이 화상으로 인해 완전히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저게 내 얼굴인가 싶을 정도로 어색하고 낯설기만 했죠. 주저앉은 할머니에게 잘 움직이지도 않는 입으로 엄만 어떻게 된 거냐고 어디 있냐고 묻자 할머님 대답도 하지 못하시고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도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그 뒤에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에 눈물만 떨구고 있던 아버지가 보이더군요. 아, 맞아. 아버지 집에 없었지. 그 순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확 밀려왔습니다.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냐고. 내 얼굴이 이 모양이 되도록 어머니가 불길에 잡아먹히도록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냐고.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말짱하게 서 있는 아버지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이 쓰레기 같은 놈. 이 천벌 받을 놈아. 네가 우리 딸 잡아먹었어. 어? 내 딸 돌려내라고. 내 딸 돌려내. 이 배락 맞아 죽을 놈아. 아이고, 내 딸 돌려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할머니께선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멱살을 틀어 쥐셨어요. 딸을 잃은 슬픔은 고스란히 아버지를 향한 올곧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을 지른 것도 아니었고 그 시간에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테니 집안에 번지는 불길을 알 턱이 없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은 아버지의 탓이 됐습니다. 네가 공부한다고 내 딸 고생시키지만 않았어도, 네가 공부한다고 그 고시원에 처박혀 있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를 쥐잡듯이 잡는다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할머니도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미워할 대상은 필요하잖아요. 누구 탓이라도 해야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그 끔찍한 얼굴을 가지고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윤호 잘 돌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잘 알지만 죄송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윤호를 잘 돌보면서 살아. 네가 애비 자격이 있는 놈이냐? 애비란 놈이 집 식구들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지 살 길 찾는다고 고시원에 틀어박혀 있었어. 내 딸 네가 죽인 거야. 내가 자네한테 많은 거 바랬나?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좋은 직장 안 다녀도 되니까 우리 딸 행복하게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어, 내가. 윤호 잘 돌보면서 살아? 이제 내 딸도 모자라서 손주까지 잡아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아이고, 아이고, 우리 딸 뜨거운 것도 못 참는 애가 얼마나 뜨거웠을 거야, 응? 그 집에서 마지막까지 지 새끼 살리겠다고 아둥바둥 있을 동안 니놈 뭐 했는데, 응? 대답해보게. 대답해보라고. 아버지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이 누구보다 컸을 테지만 그 슬픔을 감히 겉으로 내비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아버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할머니께서 원망 섞인 손길로 아버지의 어깨를 주먹으로 퍽퍽 치면서 울고 그 앞에서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눈물만 삼키며 연신 죄송하다는 소리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날 분명히 봤거든요. 모두가 잠든 조용한 새벽 시간에 늘상 고시원에서 돌아오시면 그랬듯이 제 얼굴을 쓰다듬는 아버지의 손길에 저도 모르게 눈이 떠졌습니다. 들썩이는 손바닥이 느껴져서 어쩐지 잠에서 깼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에 조용히 실눈을 뜨니 아버지께선 눈물을 참기 위해 자신의 팔을 물고 오열을 하고 계셨어요. 윤호야, 미안하다. 미안해. 할머니 말씀대로 난 정말 애비 자격이 없는 놈일 수도 있겠다 싶어.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건강하고 정의롭고 지혜롭게 자라야 한다. 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 못난 애빈 절대로 닮지 말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아빠가 우리 윤호 정말로 사랑해. 그렇게 잘 자라다 건강한 모습으로 꼭 다시 만나자. 알겠지? 꼭 유서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어요. 할머니에게 아버지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두 분이서 무언가 얘기를 하셨나 보다 그렇게 짐작만 했죠. 끔찍한 사고는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앗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평범했던 일상까지요. 야, 너 이쪽 쳐다보지 마, 알겠어? 난 저 새끼가 저렇게 허물벗겨진 얼굴로 쳐다볼 때마다 소름 끼쳐 죽을 것 같아. 저런 놈들은 그냥 사회에서 격리돼서 따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저 얼굴로 살아야 한다 그랬으면 그냥 죽었지. 저걸로 뭐하냐? 야, 너 쟤 몰라? 쟤네 집에 사고 나서 쟤네 엄마 죽고 쟤만 살았대잖아. 아빠도 버리고 어디 가서 죽어버렸다고 그러던데 너도 괜히 쟤 쳐다보지 마, 부정타니까. 불운을 몰고 다니는 애라나요. 저랑 눈이 마주치면 죽는다고. 화상 때문에 눌려있는 얼굴은 사람 얼굴이 아니라 꼭 뱀 같다고.
별명이 메두사였어요. 하지만 정작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아이들의 손가락질과 그런 변명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런 불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일까봐 그게 더 무서웠고 절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동네에서 한동안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장례식장을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간 아버지가 어디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고요. 어디 옆 동네 저수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 한 구가 나왔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라는 둥. 사람들 자기 일 아니면 참 말 가볍고 쉽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저게 그냥 다 뜬구름 잡는 헛소문이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어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까지 어디서 돌아가셨다면 제 인생이 너무 외로워지는 거잖아요. 행방불명이어도 좋으니까 제발 어딘가에 사람만 있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내가 가족들 다 잡아먹은 거라고. 그런 거 아니지? 우리 아버지 안 돌아가셨지? 응. 아무렇지도 않게 걱정 말라고 빨리 말 좀 해봐요. 아이고, 어떤 뜨자고 없는 인간이 너한테 그런 말을 해. 그래, 너그 아버지 저기 어디 나가서 칵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앞에서 다시는 아버지 소리 꺼내지도 말어. 우리 식구 다 잡아먹은 놈은 네가 아니라 니네 아버지여. 뭐가 좋다고 아버지 소리를 한대. 너는 소갈머리도 없니? 응? 죽은 놈을 찾아서 뭐 할 거야. 다시 말도 하지 마.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진짜 한 3일 밤낮을 10가지 펄펄 끓어가면서 알아 누웠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딘가에서 무사히 살아있을 거라 생각했던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그토록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뭐 이제 정말로 세상에 할머니와 나 둘뿐이란 생각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그때쯤 할머니의 건강은 제가 세상에 홀로 남게 될까봐 불안해하는데 크게 한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정정하게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시던 분이 언제부턴가 자꾸 집안에서 알아눕는 날이 늘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온전히 하루 종일 시장에서 쪼그려 앉아 생선을 파시는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나온 보험금은 새 들어 사는 집을 홀라당 태워먹었다는 이유로 보상금으로 거의 다 나가게 됐고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할머니와 단칸방에서 살림을 다시 꾸리고 있었거든요. 거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사정을 딱하고 안쓰럽게 여긴 동네 사람들이 가끔 오며 가며 생각이 날 때마다 끼니라도 챙겨준 덕분에 중학교 때까지 밥을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노인네가 자꾸 이렇게 짐짝만 된다. 예, 미안해서 어쩌니. 네가 저기 약국 가서 할미 대신 왔다 하고 약 좀 타와야 되겠다. 서랍에 주머니 갖고 가거라. 아유, 내가 빨리 털고 일어나야 네가 밥이라도 안 굶을 건데. 약국 가서 약만 타오지 말고 점심이라도 좀 얻어먹고 와. 거의 폐병에 가까운 수준으로 기침을 하시는 할머니는 죽어도 병원에 안 가시려고 하셨어요. 이유야 뻔했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얼굴 한번 봐도 그게 다 돈이라고. 지금 당장 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이 형편에 무슨 병원은 병원이냐고요. 수급자 자격으로 나오는 돈은 생활비와 제 교육비에 거의 다 사용하시고 할머니께선 약국 약이나 겨우 처방받아 버티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극한으로 치다르니까요. 저도 막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지 할머니를 먹여 살려야 할 것만 같고 가정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만 같고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는 척척 하던데 전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갈 때마다 번번이 퇴짜를 맞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아르바이트 면접 보기로 했던 박윤호인데요. 아이고, 뭐니네, 임무야. 아니, 누구 장사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아이, 얼굴이 그 꼴을 하고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손님들이 오래서 그런 귀신 같은 얼굴 보자고 비싼 돈 내고 우리 가게 오는 줄 알아? 밥맛 떨어지니까 손님들 나가기 전에 빨리 안 꺼져? 이모, 여기 소금 좀 가져와요. 나 원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우.
사장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제가 가져온 이력서를 확 뺏어들어 찢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주방에 있는 이모님에게 굵은 소금까지 받아와 소금을 뿌리며 저를 쫓아내기도 했어요. 무슨 부정이라도 탔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게 평범한 반응이었다면 믿어지세요. 당장 할머니랑 먹고 살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하는 제 배경은 아무도 봐주지 않고 그거 얼굴에 나 있는 커다란 흉터만 바라보고 징그러워 하시는 겁니다. 이 흉터는 지워지지도 않고 나이가 먹고 크면 클수록 저와 함께 커져가기만 했죠. 덕분에 손님들이랑 직접적으로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서빙 아르바이트는 꿈도 못 꿨고요.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에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했는데 전부 3일도 채 되지 않고 해고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얼굴이 문제였어요. 윤호야, 미안해서 어쩌냐? 내가 네 할머니랑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 꼭 써주고 싶었는데 손님들한테 전화가 계속 오니까 나도 이젠 못하겠다. 할매들이 늙어가지고 아침에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러잖니. 이거 네 오늘 일당에 조금 더 얹었어. 집에 가서 할매랑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일 있으면 전화할 테니까. 아저씨 괜찮아요.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요. 태어난 척 했지만은 속으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징그러운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고 마스크에 모자까지 푹 눌렀어도 목이며 군데군데 튀어나온 징그럽고 우둘투둘한 살성을 완벽하게 가리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다고 한여름에 온몸을 꽁꽁 두르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야 하나 싶어서 길을 막 방황하는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돼지갈비집이었습니다. 창문을 보니 한눈에 봐도 다정해 보이는 가족들이 오순도순 둘러앉아 맛있는 갈비를 구워 먹고 있는 게 참 부럽기만 하더라고요. 배는 고프지 제 신세는 한없이 외롭지 어쩐지 왈칵 눈물이 배어 나올 것만 같아서 입술을 꾹 말아 무는데 유리창에 붙어있는 종이 한 장이 제 눈을 사로잡게 됐어요. 불판 닦는 아르바이트 구함하고요. 그래 저거라면 구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솔로 불판만 벅벅 닦으면 되는 일이니 사람을 마주칠 일이 없겠구나 싶어 용기를 내어 무작정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왔다는 말에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난색을 표하는 사장님 손을 덥석 붙잡고 거의 애걸하듯이 제 사연을 구구절절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일하게 해달라고요. 사장님, 저 지금 당장 나가서 일 안 하면 할머니 약값도 못 댈 판인데 이러다 할머니까지 잃어버리면 제가 진짜 어쩌냐고요. 저 가게 안으로 절대 얼씬도 안 할 테니까 땀이 뻘뻘 나고 얼어서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안 들어가고 손님 눈에 뵈지도 않게 숨도 조용히 쉬면서 일할 테니까 제발 저 한 번만 써주세요. 예? 절대로 눈에 띄지 않겠다고 정말 유령처럼 일하겠다고 신신당부를 해서인지 아니면 제가 불쌍한 사연에 마음이 흔들리신 건진 몰라도 사장님께선 잠시 직원들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시더니 몇 분 후 다시 나와 저에게 장갑과 앞치마를 건네시며 너 절대로 가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가게 안에서 잠시 쉴 여유도 없는 신세였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정말 정수리가 땅에 닿을 것처럼 몇 번이고 고개를 거듭 숙여가면서 감사하다고 뭐든 열심히 하겠다고 불판에서 광 날 때까지 박박 닦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벽에 기대서 무너질 것처럼 기침을 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시던 할머니 손을 붙잡고 그랬어요. 나 이제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돈 버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병원도 마음대로 가고 하라고요. 할머니는 네가 무슨 아르바이트냐고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공부할 시간에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살라고 하냐고 화를 내셨지만 제 고집을 쉽게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가족 내가 지키겠다고요. 그렇게 학교가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가게로 달려가 가게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 불판 닦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막 하기 시작했을 때가 정말 무더운 한여름이었거든요. 아무리 그늘이라지만 솔질 몇 번만 하고 나면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서 수시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로 그대로 쓰러져 버릴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더 큰 고비는 따로 있었죠. 고깃집이 의뢰 그렇듯이 불판을 닦는 뒤편엔 수출 굽는 착화기계가 함께 있었거든요. 착화기계에서 너울거리는 불길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의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만 같아서 식은땀이 흐르고 손이 덜덜 떨리는 바람에 일할 땐 최대한 그쪽을 쳐다보지 않으려 고개에 빳빳하게 힘을 주고 있어야만 했어요. 옆에선 뜨거운 불길이 느껴지고 좋지 않은 기억이 야금야금 저를 덮치고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지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더라도 딱딱한 불판을 쥐고 있는 손은 퇴근할 때쯤 되면 감각이 없을 정도로 너덜해지는 게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힘들기만 했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월급 날만 바라보며 꾸역꾸역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저 혹시 이번 달 월급 받기로 한 거 주급으로 좀 받을 수 있나 해서요. 할머니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아이고, 어쩌냐. 현금이 여유가 있으면 그럴 판인데 얼마 전에 가게 인테리어 하느라고 큰돈 들어가고 난 이후에 당장 줄 돈이 없네. 월급 날 맞춰서 줄게. 할머니께서 그동안 차곡차곡 저축해두신 돈도 정말이지 바닥을 보이고 이대로 가다간 할머니 약값을 사는 것도 빠듯해지겠다 싶어 조심스럽게 사장님에게 갑을도 아니고 주급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지만 사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가게 인테리어를 하느라 돈이 들어가서 현금 여유도 없고 월급 주려면 월급날 다 맞춰서 다른 가게에서 돈을 끌어가지고 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어려운 건 제 사정이니 안 되는 거면 말아달라고 저도 그날 이후로 딱히 더 조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가게에 알바생 하나 주급으로 줄 수 있는 현금이 없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던 걸까요? 아니면 불판을 가는 사람부터 홀에 있는 모든 알바생들이 알고 보니 사장님의 가족이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알아차렸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월급날이 다가와 학교가 끝나자마자 정말 숨이 턱끝까지 찰 정도로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몇십 장이나 되는 불판을 다 닫고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월급의 월자도 꺼내지 않는 사장님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던 것을 느꼈죠. 저 사장님 오늘 월급날인데요. 어? 월급은 무슨 월급? 아이고 어렵다 해가지고 뽑아줬더니만 순 도둑놈의 새끼구만 이거. 네가 할머니랑 어렵게 산다고 해서 내가 그때 주급으로 돈 뽑아서 현금으로 줬는데도 이렇게 오리발 내밀 거냐? 그게 뭔 소리예요? 그때 사장님이 가게 어려워서 주급으로 절대 못 준다고 저한테 분명히 그랬는데 제가 언제 사장님한테 돈을 받았다고 사장님이야말로 오리발이네요. 너무 기가 차는 거죠. 전 아직도 정말 하늘에 맹세코 그 돈을 받았던 적이 없는데 사장님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마치 기가 막힌 얘기를 듣는다는 듯이 왜 그 돈을 나한테 찾냐며 버럭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 절대로 받은 적이 없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차라리 경찰을 불러서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은 다른 직원들까지 전부 불러 모아 내가 돈을 받는 걸 본 적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전 죽어도 그 돈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죄다 손을 들어요. 그제서야 알았죠. 아, 이 사람들 전부 다 한통속이구나.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냥 날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건 하나도 안 억울한데 이 돈이 당장 없으면 죽는다는 사정을 뻔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사람의 숨통을 조인다는 것이 너무 잔인하고 못돼 먹은 짓인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화가 나고 파렴치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사장님한테 막 달려들어가지고 내 돈 내놓으라고 난 그 돈 절대로 받은 적 없다고 이 사람들 사장님이랑 다 식구들이니까 지금 편먹고 내 돈 안 주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정말 눈을 뒤집고 달려들었어요. 되려 사장님은 제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내면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만 더 가게 근처에 얼씬거리는 꼴이 보이면 그땐 본인이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를 할 거라면서 말이죠.
길지도 않은 인생인데 이렇게 힘들기만 할 수가 있는 건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한 달 내내 정말 트라우마를 견뎌내면서까지 가게에 패끼치지 않으려고 죽어라 일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요.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니 할머니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요. 거기다 대고 일하면서 사기당해서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소리가 참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돈만 받았으면 할머니 큰 병원도 데려가서 진료도 보게 해주고 몸보신 좀 하게 돼지고기도 사다 구워 먹고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린 것만 같아서요. 그 와중에도 할머니는 실망시켜 드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일을 못해가지고 아르바이트에서 잘렸다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월급에서 그거 다 까버렸다고 그래서 우는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뭔 놈의 사내 자식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냐고 타박을 하셨죠. 세상에 일이 뭐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 아냐고. 일이야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러게요. 시험이야 다음번이라는 기회가 있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그날 밤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쌀통에 쌀이 바닥을 보이고 라면도 다 떨어지고 할머니도 한숨을 쉬시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시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 이웃에게 손을 벌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이라는 것을요. 분명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월급만 받으면 된다고 신나하던 손주 녀석은 매일 축 처져 있고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는 것만으론 슬슬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기침 소리도 더욱 굵어지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흔히 보릿고개라고 하죠. 지원금도 어려울 때 쓰려고 모아두었던 비상금도 바닥을 보이고 나니까 저희는 진짜 당장 내일 뭘 먹어야 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기 슈퍼 아줌마한테 가서 뭐라도 얻어갖고 와야지. 할매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 손주 배골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보냐. 할머니께서도 이젠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슈퍼에 가서 뭐라도 한번 얻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 할머니가 그 몸을 하고 어딜 가겠냐면서 제가 대신 가겠다고 뜯어 말렸어요. 서울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슈퍼집은 살림살이도 꽤 넉넉하다는 소문이 있어 도움을 청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셨던 것 같아요. 가난이라는 게 사람을 참 비참하게 하더라고요. 슈퍼 앞에 딱 섰는데요. 입이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도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제 어려운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한다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러니 조금 도와달라 소리를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겠냐고요. 슈퍼 문을 열고 들어가긴 했는데 널찍한 슈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물건을 고르는 척 들었다 놨다 하기만 하고 차마 해야 하는 말은 꺼내지 못하고 있었죠.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순간에 갑자기 뭐에 시익이라도 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슈퍼가 문을 연 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고 CCTV니 뭐니 제대로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물건이 많은데 뭐 하나 없어져도 모르지 않을까 하고요. 알죠.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고 행동이라는 것을요. 장바구니 안엔 장을 보는 척 한다고 필요했던 물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쌀이며 라면이며 통조림 같은 것들이요. 지금 슈퍼 아주머니가 어딘가 통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던 이때에 내가 물건을 슬쩍 가지고 나가면 눈치채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미친 듯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바싹 마르고 심장이 뜀박질한 것 마냥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머리론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몸은 이미 제어가 되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가방을 흔들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에 올게요 하고 가게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였을까요? 바로 코앞에 오는 손님을 보지 못하고 그만 꽈당 부딪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손에서 놓친 가방엔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쌀과 라면 통조림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쏟아졌고요. 너무 창피하고 비참해서요.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냅다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울며 불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건 아니었는데
슈퍼 아주머니께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기를 들어 경찰을 불렀죠. 시골 동네가 더하다더니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도둑질이나 하고 다녀? 이런 것들을 애초에 싹을 잘라놔야지. 내가 너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 확실하게 고쳐줄 테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너 그전에도 우리 집에서 물건 훔쳐간 적 없어? 바른 대로 말 안 해? 이거 얼굴 보니까 딱 봐도 그런 짓하게 생긴 놈이야. 아주 재수가 없으려니까. 잘못은 제가 저질렀는데 뭐라 할 말이 있겠어요. 결국 또 흉측하게 생긴 외모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놀란 발걸음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장기를 팔아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할 테니 우리 손주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셨지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동네 사정이란 걸 전혀 모르는 이웃은 냉정했어요. 오히려 전 제가 하지도 않은 이전에도 몇 번 시제가 맞지 않았던 것까지 저에게 다 뒤집어 씌우면서 일이 커지게 됐고 결국 전 소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 내 죄라며 펑펑 우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미칠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됐나 싶기도 하고요. 가서 판사님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알겠어? 다시는 안 그런다고, 다 할머니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무조건 빌어.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가 미안하다. 미안해. 할머니가 뭐가 미안하다고 그래. 잘못은 내가 저질렀는데. 가서 잘못했다고 다시 안 그런다고 잘 말하고 올게. 할머니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언제 제가 그런 자리에 서보겠어요. 엄숙하게 내려앉은 재판정의 분위기에 기가 확 죽은 느낌이더라고요. 자리에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제 재판을 진행하실 판사님께서 법정 안으로 들어섰고 전 고개도 들지 못하고 비적비적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앞에 서니까 누명을 쓰고 뭐하고를 떠나서 마냥 부끄러운 마음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나 싶고요. 그런데 자리에 착석하라는 얘기는커녕 아무 말도 없는 판사님. 뭔가 법정의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니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깜짝 놀란 얼굴의 판사님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반응이야 19년 동안 너무나도 익숙했던 터라 내 흉터를 보고 깜짝 놀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어지는 질문은 제 죄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판사님께선 대뜸 제 고향을 물으시더군요. 고향이요? 그걸 왜 물어보시는데요? 목포요.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로는 외할머니랑 쭉 영광에서 살았습니다. 네 고향이 정말 목포가 맞아?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어머님 이름이 김화영 맞아? 그래? 네가 그 윤호가 맞니? 응? 판사님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우리 엄마 사고 나서 돌아가신 건 또 어떻게 아시고요? 예, 저희 어머니 성함이 김화자 영자가 맞으신데요? 판사봉을 툭 떨어뜨린 판사님께선 갑자기 자리에 서서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하셨습니다.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판사님께선 직접 자리에서 내려와 제가 있는 자리로 다가오시더니 제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이 손길을 어디서 느껴봤더라. 뭔가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느낌이 드는 이 기분.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판사님의 얘기에 저 역시 함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윤호야 인마, 내가 네 아버지다, 응? 우리 윤호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길래 네가 이 자리까지 왔어, 응? 다른 것도 아니고 생필품에 손을 댔다고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너 그렇게 두고 집 나온 이후로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 줄 알아? 여기서 네 또래 애들 매일같이 보면서 우리 윤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으려나? 할머니 품에서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빌었는데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분명히 그때 죽었다고
할머니가 그랬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 없이 살아서 얼마나 서러웠는데. 그제서야 그 손길이 기억났습니다. 매일 밤 늦은 시간에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던 그 익숙하고 다정한 아버지의 손길이요. 제 흉터와 이름을 보고 한눈에 자기 자식임을 알아보셨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니 정말로 판검사가 되셨구나. 끝까지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 그저 죄스럽고 창피하기만 하더라고요. 법정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들 난감해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아버지 손을 탁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가 판사님이란 거 알았으니까 더 당당하게 살아보려고요.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버지 피를 받았으니까 반성하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선처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있지만 억울해 해도 안 할래요. 오늘 아버지한테 딱 제대로 판결받고 앞으로 정말 새 사람처럼 떳떳하게 살 거니까. 눈물이 계속 나와서 말을 이어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버지께서도 이래야 내 아들이지 하는 표정으로 제 어깨를 한번 꽉 쥐고 나서 다시 원래 아버지가 계셔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내리신 처분은 사회봉사 100시간이었어요. 생계가 곤란하고 죄를 온전히 뉘우치는 마음이 있기에 더한 처분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전 정말이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더라고요. 까맣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다시 살아갈 기회를 받게 된 것이니까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저에게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나간 세월들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전 있는 대로 가감없이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를 덤덤하게 하면서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되는데 아버지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고 아버지는 그 길로 바로 제 손을 잡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용서하기 힘드셨겠죠. 할머니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놀람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하시더군요. 장모님, 저 그렇게 이 집 나가고 난 이후로 매일같이 윤호랑 그 사람한테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소년 재판하면서 아이들 선도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장모님, 저에게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이제 이 아이 애비로서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시던 할머니께선 미안하다는 얘기와 함께 아버지를 꼭 끌어안아 주셨고 그렇게 저희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되찾게 됐어요. 어머니께서도 아마 하늘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셨다면 참 다행이다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전 지금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며 입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할머니께선 큰 병원에서 디스크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얼굴 때문에 주눅 들어있던 마음을 완전히 고쳐먹게 됐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제 월급을 떼어먹은 갈비집 사장님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록 제 얼굴에 생긴 흉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에 생긴 흉터 하나만큼은 완전히 3살이 돋아난 것 같네요. 제가 감히 누굴 응원할 주제도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지만 지금 마음속에 큰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께서 제 사연을 읽으시고 꼭 희망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들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제 친정 부모님께선 각자 결혼을 늦게 하신 경우였어요. 노총각과 노처녀의 만남이었죠. 친정 아버지께서는 워낙 숫기가 없는 분이셨고요. 순박하게 시골 일이나 하실 줄 알았죠. 마을 사람들이 이런 아가씨 저런 아가씨를 친정 아버지에게 붙여주고 애를 써보려고 그랬다고 하던데 별로 소용이 없었다네요. 친정 아버지께서 그 정도로 숫기가 없으셨고 당시엔 짝을 만난다는 것에 그다지 흥미나 간절함이 깊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제 40줄에 가까워가자 더 이상 미룰 문제가 되지 못했어요.
이젠 내가 불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얼른 짝을 찾아서 장가를 가야겠구나. 불효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급하게 만났던 인연이 바로 친정 어머니이셨던 거예요. 친정 어머니께선 다른 이유가 아니라 효녀 노릇을 하시느라 결혼을 못하고 계셨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 모두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편찮으시기 시작하셨고, 친정 어머니께선 결혼보다 부모가 우선이라고 주변에 크게 말씀을 하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32살 때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 나이 35살 때 외할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신 몸으로 있는 힘껏 목소리를 짜내셨죠. 이 기집애야, 제발 시집이나 가. 나중에 저승에서 만났을 때 네가 나한테 와서 끝내 시집 못 가고 죽는 바람에 처녀 귀신 됐다고 그런 소리 할 걸 생각하면 내가 당장이라도 숨이 꼴까닥 넘어가겠어. 눈에 핏발을 세우신 채 외치시는 외할머니의 모습에 고집을 꺾기로 하신 친정 어머니께서 처음 만나보셨던 상대가 바로 친정 아버지셨던 겁니다. 그러니 홍기 꽉 찬 두 남녀의 만남이었던 거죠. 친정 아버지 나이 40, 친정 어머니 나이 36에 제가 태어났어요. 두 분의 유일한 자식이었죠. 너무나도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외할머니와의 추억은 사실 기억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외할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이 보통 인상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도 들어서 그것만은 정확히 알고 컸죠. 돌아가실 때 친정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가정을 이룬 모습을 보고 떠나서 만족한다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대요. 이왕이면 아들을 낳지 딸이 뭐니? 내가 너 낳고서 아들이 아니라 딸인 것에 너무 속상해서 열흘 밤낮을 슬피 울었는데 그때 생각나네. 네가 나 닮아서 딸을 낳은 걸까봐 그게 너한테 조금 미안하구나. 하필 애가 너 안 닮고 최서방도 안 닮고 나를 닮아서 벌써부터 얼굴이 못난 것도 내가 마찬가지로 조금은 미안하다. 이런 이엠병할 인생. 그러고 숨을 거두셨죠. 예사롭지 않은 마지막 말씀에 임종을 지켜보던 모두가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으로 숙연했다고 해요. 어렸던 전 자라면서 자꾸 거울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고 제가 정말로 못난 얼굴인지 아닌지 아는 고심을 했었죠. 그 시절 학교에 학급마다 학생들이 좀 많았어야죠. 아주 바글바글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로 못났는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친구들과 비교를 해서 제가 알아낼 수 있었던 점 한 가지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부모님을 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제 옆자리 친구는 자기 부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20밖에 안 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뭐? 20살 차이라고? 난 우리 어머니하고 35회 차이가 나는데. 그럼 내가 너 이겼다. 그치? 20보단 35살이 숫자가 크잖아. 35? 그럼 넌 부모님 나이가 그렇게 많아?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 알았다니? 정확히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진 숫자가 더 커. 나하고 39살 차이가 나는걸? 자, 그러면 내가 확실히 너 이겼지? 저는 그런 계산을 마친 뒤 신이 나서 떠들었고 옆자리 친구는 세상에나 라고 외치는 표정이 돼서 멍하게 절 보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반응은 뒷자리에서 나왔었죠. 뒷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들었던 친구들이 곧 이렇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최숙희네 부모님은 나이가 엄청 많대. 얘들아, 최숙희 엄마는 사실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래. 왜냐하면 나이가 되게 많거든. 깐죽거리면서 그런 소리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애들은 군중 심리라는 게 강하잖아요. 때마다 금세 귀를 팔랑거리며 동요하기 쉽고요. 그러니 다들 금세절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의 딸이라고 부르며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참나 기가 막힌 일이었죠. 요즘 세상엔 나이가 어떻든 간에 결혼해서 자식 낳기만 하는 것으로도 애국자 소리를 듣는 세상인데요. 그쵸? 몇십 년 만에 세상 사는 풍경이 이렇게나 달라졌구나 싶네요. 하여튼 간에 당시에도 전 그것들이 아주 유치하고 못돼 먹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시를 하면 재미가 없어서라도 그만두겠지 싶었는데 그것들이 만만치 않았었죠. 며칠을 참았는데도 자꾸만 저에게 놀려댔어요. 너희들 지겹지도 않아? 왜 자꾸 그래? 계속 나 놀리면 내가 확 때려버릴 거야.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태어난 최숙희 주먹 하나도 안 메울 거야. 다 늙어 빠진 주먹이겠지. 제가 경고를 했음에도 깐죽거렸어요. 그래서 전 그 녀석의 코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정통으로 한 대 맞은 그 녀석은 코를 부여잡은 채 교실 바닥을 굴러다녔어요. 엉엉 우는 소리와 함께요. 이를 지켜본 다른 친구들이 제가 코피를 안 터지게 하면서도 코를 때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놀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전 그런 기술 따위 연마한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오해가 달가운 때라고 여겼기에 보란듯이 꽉 쥔 주먹을 치켜 올렸어요. 저를 놀리는 것에 앞장섰으며 자신의 단짝이 저에게 맞고 나가떨어진 것을 지켜보던 어떤 녀석의 얼굴은 그러자 사색이 됐습니다. 너도 때려줄까?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나 너도 때릴 거야. 아니야, 때려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최숙희. 다시는 안 그럴게. 전 비장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용서한다는 선언을 해줬고 그러자 지켜보던 친구들이 홀린 듯한 얼굴로 어느새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놀림을 당하며 지냈던 전 그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학급에 실세로 등극하고 말았어요. 그것을 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약간은 즐기기도 했던 듯 싶어요. 전 그런 아이였어요. 모든 아이들이 심한 놀림을 당한다고 해서 저처럼 그런 보복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안 건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였죠. 남들보다 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낳은 데다가 혼자 외동이니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숙희가 이렇게나 씩씩하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친정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듣고 있던 모두가 동의를 표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친척분들이 그러셨는데 제가 커갈수록 당최 누굴 닮아서 성격이 그토록 대범하고 거침없고 독특한 건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으셨어요. 숙희 쟤는 애가 얼핏 보면 마냥 착하고 순한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지. 어느샌가 그건 연막이었단 듯 갑자기 발톱 드러내는 성격이야. 저런 애가 집안에 있었나 싶네. 그거 참 희한해. 저는 그런 소리를 친가 쪽 친척들로부터 주로 들었는데 몇 없는 외가 쪽 친척들도 저에게 그런 소리를 종종 던진 바 있었으므로 전 자연스레 이런 물음을 달게 됐어요. 아무도 안 닮았으면 그럼 전 어디선가 밖에서 주워온 자식이겠네요? 그런 소리마저도 아주 명랑하게 했었죠. 그래서인지 들으시던 어르신들은 모두 너탈 웃음을 터뜨리고 마셨지만 어느 날 친정 어머니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숙희야, 넌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넌 네 외할머니 닮았어. 아주 많이 닮았단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면 돼. 절대 주워온 거 아니야? 몹시 진지해 보이는 친정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본 뒤 전 그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을 마쳤고 그 이후론 제가 주워온 자식일 거란 농담을 하지 않게 됐어요. 더 자랄수록 제가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닮았다는 것은 스스로 체감하게 되었죠. 제가 중학교를 여자들만 있는 곳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난 전혀 안 예쁘게 생겼구나. 심지어는 조금 못생긴 것 같아. 이럴 수가. 그런데 사진 속에 남아있는 외할머니의 모습이 솔직히 말해서 고운 미인의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좋게 표현을 해서 심지 고다 보이는 얼굴이었죠. 그런데 제 얼굴에서 그런 인상이 보였습니다. 성인이 되어봤자 한껏 꾸미고 다닐 나이의 아가씨가 되어봤자 그때 제 얼굴은 외할머니와 더 빼 닮도록 완성되어 있을 거란 생각에 좌절하고 말았죠. 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없이 우울하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다니는 절 모두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러면서도 사춘기 소녀의 고충이라 생각하고 다들 쉽게 넘겼죠. 단 한 사람 친정아버지를 제외하고서요. 숙희야,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겨서 그러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 절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살짝 슬픈 것뿐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여자친구들만 있는 학교라서 그게 싫으니? 제가 싫은 건 거울 속의 제 얼굴이에요. 선량한 친구들과 학교는 죄가 없어요. 제가 뚱한 태도로 답을 했는데 도리어 친정 아버지께서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매사에 조용하고 진중하신 친정 아버지께선 소리내어 크게 웃으시는 법이 좀처럼 없던 분이셨지만 제 앞에선 종종 그렇게 웃으셨죠. 수키야, 넌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놀랍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단다. 그게 뭔데요? 다른 친구들보다 주먹이 매운 거요?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전 운동 쪽으로 나가도 될 것 같대요. 골격이 딱 그쪽이래요. 전 공놀이 할 때 한 번도 공을 피해본 적 없고 심지어 국민체조도 틀리는 앤데 도대체 다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체격만 보고 그런 짐작들을 하시나 봐요. 얼굴도 못났는데 몸까지 쓸데없이 건장해서 싫어요. 전 제가 싫어지는 중이고 이런 재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야. 수키 너의 재능은 바로 날 웃게 하는 거란다. 친정 아버지의 대답에 머리가 멍해졌었죠. 저도 모르게 하마터면 아버지가 뭔데요? 라고 폐륜화 같은 느낌의 반문을 던질 뻔했답니다. 그러는 대신 침묵을 택한 건 지금 생각해도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여겨지네요. 친정 아버지께선 다정한 손길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같이 소리내어서 화통하게 웃는 법이 드문 사람도 쉽게 무장해제시키는 게 바로 너야. 그런 게 재능이 아니면 뭐겠니? 수키야, 장담하건대 넌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 멋진 인생을 살 테지. 친정 아버지의 손길이 닿는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뜨거워진 건 제 가슴이었죠. 이상하게 그 말씀이 깊은 울림이 되어 제 가슴에 타격을 입혔거든요. 전 친정 어머니께 가서 제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멋진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봤어요. 그러자 친정 어머니께서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주 환하고 진지한 미소였죠. 그 모습을 보며 전 제가 정말로 재능이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됐어요. 나는 어렸을 때 효녀라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고 나이를 먹고 큰 뒤에도 정말로 효녀답게 굴었었지. 돌아가신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내가 다 돌봐드렸으니까. 그런데 수키야, 내가 느끼기론 네가 나보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선한 것 같단다. 제가 선하다고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전 친구들의 코를 몇 번 때려준 적이 있고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머릿속으로 걔 코를 때려주는 상상해요, 어머니. 전 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하다는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하지만 널 낳고 키운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네가 아주 선한 마음을 지녔다는 거야. 아주 맑아. 그러니까 넌 적어도 나보다 더 훌륭한 어른이 되어 멋지게 살겠지. 네 아버지보다 네가 수십 배는 더 대범하고 활발하니까 더 재밌게 사는 어른이 될 테고. 난 우리 수키가 나중에 어떻게 살지 벌써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구나. 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친정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며 저를 바라봐 주셨던 눈빛까지 조금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때의 순간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답니다. 친정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또 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와 줬어요. 제가 못난이라고 생각돼서 우울해 있던 모습들은 지난 과거로만 남기기로 했죠. 중학교 친구들 사이에선 부모 자식 간의 나이 차이가 저희 집 같은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었어요. 대부분은 그 친구가 막내인 경우긴 했지만요. 그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제가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도 이미 친정 아버지께선 환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친정 엄마와 제가 오래오래 영원히 같이 살 수 없을 거라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슬픈 사실이었죠. 갑자기 흐르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외모에 대한 고민으로 축 처져 있었던 게 바보처럼 느껴졌고 저만의 길을 미리 개척해 놔야겠다고 결심을 한 후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 외동이기까지 했으니 혼자 살 길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워질 거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고 중학교 때 미리미리 공부를 열심히 해둔 덕분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득하게 해낼 수 있었어요. 제법 괜찮은 대학에 붙었답니다. 전 친정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됐죠. 좁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 잘 갔다는 사실을 금세 퍼졌어요.
옛날에 저에게 까불었다가 코를 얻어맞았던 녀석이 제 소식을 듣고 분하다라는 소리를 내뱉었다는 후문을 나중에 전해 듣는 일도 있었답니다. 고작 그런 감상이나 내뱉다니 덜 맞은 모양이었죠. 지금과 그땐 대학을 가고 말고의 위상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랐어요. 모두 아시는 얘기겠지만요. 대학 간판이 아주 힘이 있는 명패였습니다. 갖가지 이유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았기에 제가 낸 결과물이 더욱 주목을 받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두 분 다 눈물을 보이셨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전 멋있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사는 모습을 두 분께 보여드리는 것으로 효도할 작정이었죠. 하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무렵에 친정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가 난감한 얼굴로 이런저런 설명을 해줬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까지 갔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어쩌다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신 것인지 들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은 머리라면 몸에 달려 있어봤자 무슨 소용일까 싶어서 원통한 눈물이 흘렀어요. 친정 어머니께선 부드러움 속에 강한 성정을 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진중하셨고 총기가 넘치는 분이셨죠. 하지만 그날 이후 말씀은 어눌하게 되셨으며 혼자선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시는 것조차 어렵게 되셨어요. 이제 곧 졸업이니까요. 졸업장만 따고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제가 어머니 돌보고 옆에 있어 드릴 거예요. 수키야, 그럴 거 없다. 넌 다니고 싶은 직장이 있다고 했잖아. 꿈꾸던 일자리가 있다고 말했던 걸 다 알고 있는데 네 어머니 나한테 맡겨라. 넌 괜한 결단 내릴 필요 없어. 어머니보다 그깟 취업이 더 중요할까요?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혹시 그때 가서 제가 나이 찬 여자라고 받아주지 않겠다는 회사들이라면 제 쪽에서도 거절이에요. 그런 곳들 다녀봤자 시간만 버리겠죠. 그러니 아버지, 제 취업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농사일로 매일같이 바쁘시잖아요. 쉬실 수 없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오래오래 사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말을 뱉으면선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병원에선 그렇게 추측하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친정 아버지와 부둥켜 안았고 전 후회 없는 시간을 친정 어머니와 보내기로 했습니다. 졸업을 한 뒤 친정 어머니 곁에 붙어 있었죠. 24시간 붙어 있는 특급 간병인이었어요. 제 노력 덕분인지 친정 어머니께선 거의 3년 가까이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많이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더랬죠. 친정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밝았으면 하는 마음이 없어요. 눈은 울고 있는데 인매는 환하게 웃고 있던 저였습니다. 밤중엔 별을 바라보며 혹시 저 중에 이미 친정 어머니의 별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품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었죠. 그러느라 제 곁에 누군가 다가왔던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거 쓰세요. 말소리에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옆에 웬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손수건을 내민 채였습니다. 눈물을 닦으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어둑한 곳에서 유난히 앞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쪽이 그러신가 보네요. 저 안 울고 있어요. 보세요. 제 얼굴 젖었나 안 젖었나. 제가 당차게 대답했는데 그 남자가 힘없이 웃으면서 대뜸 제 손을 잡아 끄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제가 피라의 겨를도 없이 제 손엔 손수건이 쥐어졌죠. 그리고 그 남자가 무심하게 돌아서서 장례식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별 독특한 사람을 다 보겠다 생각을 하며 전 무의식적으로 손수건에 코를 가져다 댔어요. 이상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아무 냄새도 안 났고 청결한 느낌만 나더라고요. 안심을 한 전 잠시 후 저도 모르게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내내 울음을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터져버린 거였죠. 어느새 손수건에 얼굴을 묻은 채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실컷 아주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민망함이 몰려왔지만 눈물과 콧물에 푹 젖어버린 이 손수건을 사용해버린 게 후회되지 않았죠. 이 손수건 마음 놓고 울라고 마치 어머니가 저한테 보내주신 것만 같아요. 그러신 거 맞죠? 제가 울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걸 알아차린 그 남잔 친정 어머니가 보내주신 게 틀림없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덕분에 조금은 덜 무거운 마음으로 친정 어머니의 장례를 끝마칠 수 있었어요. 몇 달 뒤 전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상태였죠. 원래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당시에 목표로 했던 곳보단 솔직히 조금 못한 곳이었지만 전 만족했습니다. 제가 만족하자 친정 아버지께서도 만족해 하셨고요. 예전보다 규모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농사를 지으시며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도시 생활은 화려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화려한 불빛 뒤에 감춰진 쓸쓸함이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통화할 때마다 들려오는 친정 아버지의 목소린 포근한 시골 내음을 제 코끝으로 가져다주는 마법이 있었어요. 이제 만약 친정 아버지마저 돌아가신다면 그땐 어찌해야 되나 싶은 막막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전 친정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제 가정을 꾸리는 것에 고민을 하게 됐어요. 혼자서 열심히 제 일상을 꾸려가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문제는 많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를 상상해보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될 제가 너무 외롭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도 비슷한 생각을 내내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수키야, 너도 이제 어느새 홍기가 찰 대로 찼잖니. 30 넘기기 전엔 꼭 시집을 갈 거지? 30 넘기고 40 넘기면 뭐 어때요? 저 아직 별로 그렇게 생각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이 없지는 않을 테고 모든 일엔 때가 있는 법이다. 뒤늦게 네가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 더 나이 먹기 전에 네 인연을 찾아봐. 이건 내 욕심이기도 하고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것이기도 해. 친정 아버지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제가 차마 외면할 수 없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상대를 만나보기로 했죠. 그런데 제 문제가 압박감으로 남자를 만나기는 싫었다는 겁니다. 맞서는 사절이었어요. 적당한 자유 연애를 하다가 결혼으로 가는 걸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지가 않았죠. 저와 좋은 관계로 발전할 뻔했던 남자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자기들은 청순한 여자가 좋대요. 가녀리고 쓸데없는 질문하지 않고 요리 잘하고 가정적인 여자요.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 남자들의 코를 때리고 싶지는 않아서 진지하게 사귈 수가 없었죠.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맞선을 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물로 씻은 감자같이 생긴 남자가 나왔어요. 왠지 모르게 시골 친정집이 생각나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친정 아버지 생각도 났고 하필 차를 마시던 중에 웃음이 터졌던 거라 전 얼른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죠. 조신한 척 입가를 눌러 닦았는데요. 이러면 여성스러워 보일까 싶어서요. 그때 맞선 남이 저한테 한 말 때문에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손수건 이제 저한테 돌려주실 때가 됐네요. 등줄기에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럴 수가. 저와 맞선을 보러 나온 그 남자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 앞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놀라서 뒤로 자빠지려고 하자 진정하라고 하면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죠.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손수건 보고 확신한 겁니다. 절대 알고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손수건이 제가 정말 아끼던 거라서 딱 보자마자 눈에 들어왔어요. 돌아가신 고모가 저한테 주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고모의 장례식이 바로 제 친정 어머니의 장례식장과 겹쳤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에 더욱 소름이 돋았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고요. 이쯤이면 예상하셨겠지만 이 손수건의 주인공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결혼까지 갔어요. 몇 번 만나보고 제가 먼저 청혼했습니다. 남편은 여자가 먼저 교제도 청하고 청혼까지 하는 경우가 있냐면서 얼떨떨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었죠. 그래서 제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싫으면 말고.
그러자 절대로 싫은 건 아니라고 열변을 토하던 게 남편이었네요. 전 시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과 결혼할 작정부터 했었어요. 남편이 좋았으니까요. 다른 건 별로 신경이 안 쓰였죠. 남동생만 둘 있다는 정도만 알았는데 결혼 준비를 할 때가 돼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 줄곧 남편이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단란한 가정에서 자라온 건실한 남자라고 생각을 해왔건만 그게 아니었어요. 집안 사정이 꽤 넉넉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재산을 쥐고 계신 시아버지께서 보통 똥꼬집에 보통 자린고비가 아니시라는 것 정도였어요. 그리고 더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가정 안에서 단란함을 못 느끼고 자라왔던 것이었어요. 무던하고 순한 성격의 남편만 봐선 상상도 못한 사실이었죠. 집안에서 남편이 약간 소외되는 존재였는데 그 이유가 무려 혼자 다른 배에서 태어난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럼 동생들은 어머님 자식이고 당신은 아니란 소리야? 생모는 당신을 낳고 얼마 안 돼서 잠적을 해버렸다는 소리는 또 뭔데? 아니, 여기까진 내가 그렇다 치고 이해를 하겠어.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지. 그런데 그걸 두고 못마땅한 여자가 낳은 자식이라며 당신을 외면하셨던 아버님의 태도, 친자식들과 선을 그어서 행동하셨던 어머님의 태도,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도 어쨌든 똑같이 자식이잖아. 내 사정을 이상한 출생의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난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내가 집에서 겉돌면서 자랐고 성인이 되자마자 자취방 얻어서 쭉 혼자 지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안 받아온 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내 부모님이고 내 형제들이야. 바보같이 웃는 남편의 코를 때려줄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대신에 제가 앞으로 감싸줘야겠다 생각했죠. 애틋하지 않은 자식이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시부모님께서는 아주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뚝뚝하게 알아서 잘 살아라 라는 덕담까지 해주셨고요. 그 덕담을 감사히 넙죽 받았네요. 친정아버지는 제 남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경거망동하지 않게 생겼다고 하면서 흡족해 하셨고 출생의 비밀인지 뭔지 하는 것들을 들으신 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골엔 더한 일도 많은데 뭘,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건 별것도 아니다. 평온하게 반응하시는 친정아버지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조금 반짝거리고 있었던 듯 싶어요. 사는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았건만 결혼한 이후에 남편은 종종 친정아버지를 뵈러 가자고 저에게 먼저 말을 꺼내왔답니다. 가서는 괜히 잡일을 거들었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전 결혼을 잘했다고 여겼네요. 친정 쪽은 이토록 평화로운 교류가 이어졌는데 시댁 쪽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우선 시어머니가 계셨죠. 몸이 안 좋으셨어요. 제가 보기엔 몸이 안 좋으신 것의 시초, 그 원인은 화병 같았습니다. 예전에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겪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시할머니께서 아주 장난이 아니신 분이었다네요. 제 남편의 생모께서 잠적을 하신 역사까지 있었으니 괜히 시어머니께 불똥이 튀어서 더욱 며느리를 쥐잡듯이 하며 감시까지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나마 시할머니께서 나이 지긋하게 들어가시면서 기력이 쇠하신 이후로는 덜해졌고 제 남편에게 손수건을 주셨다던 고모께서 시할머니를 향해 작작 좀 하시라고 목소리를 내신 이후부턴 시어머니께서 숨통이 트이셨던 듯 싶더라고요. 아무튼 시어머니께서는 우라통이 매번 터져가며 사신 것 때문에 나이에 비해 일찍 건강을 잃으신 게 틀림없었어요. 얼굴에도 그늘이 항상 져 있었거든요. 그랬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줄은 진작 알았지만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실 줄은 아무도 예상 못한 것이었어요. 갑작스러웠죠. 그때 이후로 시댁에 주기적으로 발길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자식 며느리들을 향해 단단히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면 전부 부질없고 이렇게 허망한 건데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너희들도 내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효도를 해야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후회 안 할 테지. 내 말 무슨 말인지 다들 귓구멍으로 똑바로 박혔으면 제대로 알아들었겠지. 전부 한자리에 모인 형제들과 며느리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어찌 생각하실진 모를 일이었지만 전 괜스레 시아버지를 향해 애잔한 마음이 좀 들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 친정 아버지도 혼자이셨으니까요. 친정 아버지가 떠올라서 한땐 태산보다 더 높았고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던 이 집안의 폭군이셨다던 시아버지께 싫은 마음이 들지 않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가까이 잘 살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묘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아버지 많이 늙으셨더라. 언제 그렇게 되셨나 싶어. 난 아까 아버님이 짠하다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 근데 당신 혹시 마음 한구석에 아버님을 믿거나 그러진 않아? 당신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잖아. 충분히 그렇지. 아니, 전에도 말했지만 난 아버지한테 미운 감정 없어. 돌아가신 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기에 저도 불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시아버지께 제 진심을 다해 다가갈 수 있었던 듯 싶네요. 제가 뭘 어쨌던 건 아니고요. 그냥 시아버지께서 이르셨던 대로 시댁에 종종 들러서 부엌 일도 하고 주전부리도 사다 드리고 집안일도 좀 하고 그랬어요. 저뿐만 아니라 동서들도 그렇게 했었죠. 저와 다른 게 있다면 동서들은 때마다 투덜거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돈이나 쓰고 죽으시지. 괜히 효도받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것 좀 봐. 그러니까 돈이라 좀 써주시면 어디가 덧나? 그 돈으로 우리들 해외여행이나 보내주시지. 아버님도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이셔. 동서들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를 내면 전 민망해서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식들 고생시키는 건 싫으니까 며느리들이 뭘 좀 해줬으면 하고 바라시는 게 보여서 난 그게 너무 싫더라. 맞아. 괜히 우리만 고생이잖아. 남자들은 왜 이렇게 주둥이로만 효도를 하는지 몰라. 죄다 주둥이 효자들이야. 결국 여자들이 다 하지. 나중에 재산 받으면 우리가 목소리 좀 내자고. 솔직히 애들 아빠가 한 게 뭐 있어? 우리가 효도 다 했지. 동서들은 1살 차이, 그런데 학년은 같으니까 결국 동갑이었어요. 둘이 동서지간이라기보단 쿵짝이 잘 맞는 친구 사이처럼 보였죠. 둘 다 성향이 비슷했어요. 서로 하는 얘기라곤 들어보면 화장품 얘기나 연예인 얘기 이런 것들이었죠. 전 두 사람의 신랄한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오늘따라 둘 다 말이 너무 많다. 아버님이 외출하셔서 안 계신다고 해도 그렇지. 너무들 하네. 둘 다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아서. 난 마음이 좀 그래. 누가 그렇대요. 노인네 죽고 사는 문제에 큰 관심 없어요. 전부 돈 때문에 그렇죠. 재산이요. 그래요. 재산이 얼마 있는지 자식들도 정확히 모르니까요. 아버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어느 정도 있겠는 이런 예상만 할 뿐이죠. 근데 그게 꽤 큰 돈이라서요. 어차피 형님은 마음 놓고 계셔도 되겠어요. 둘째 동서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그렇게 물었고 셋째 동서도 따라서 피식 웃었습니다. 전 조금도 웃지 않고 반문을 했죠. 내가? 왜? 왜긴요. 아주버님이 그렇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렇고 그러신 분이라는 게 어떤 분이야? 난 모르겠네. 아, 참. 아유, 혼자 피가 다르잖아요, 아주버님만. 다르긴 뭐가 달라? 내 남편도 아버님 아들이야. 장남이라고. 어머, 갑자기 웬 장남 타령? 형님도 결국 본심 이렇게 드러내시네. 어이없어. 그래봤자 태어난 배가 다르고요. 아버님은 장남이 있는 듯 많은 듯 구시는 분이에요. 형님이 열심히 노력하셔봤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재산 위해서 발버둥 치시겠다면 뭐 그것까진 말리진 않겠지만요. 둘째 동서가 깐죽거리며 말을 했고 그 옆에서 셋째 동서가 입술과 어깨를 동시에 움찔움찔하면서 재밌어 죽겠다는 표시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어쩔 수 없이 둘째 동서의 코를 한 대 치고 말았어요. 나 지금 코피 나는 거 아니야? 아파. 살짝만 쳐도 자지러지는 부위라는 걸 전 알고 있었죠. 제가 태연하게 가만히 있자 그런 저를 보며 셋째 동선 사색이 됐습니다. 절 완전히 미친년 보듯 바라보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아버님 마침 잘 오셨어요. 형님이 절 때렸어요. 주먹으로 제 얼굴을 막 치셨다고요. 아무래도 코가 부러진 것 같아요.
둘째 동서가 징징거렸고 셋째 동서가 추임새를 넣었어요. 즉시 시아버지께선 절 노려보셨습니다. 부창부수로구만. 동생들에게 모범을 못 보이면 평생 유약하게 군 놈이나 자기 손아래 사람이나 때리며 망나니처럼 구는 년이나 아주 잘난 쌍이야. 눈을 부라리며 그렇게 호통을 치셨고 동서들은 어느새 저를 향해 통쾌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연하게 대답을 했어요. 아닌데요. 전 동서 때린 적 없어요. 뭐? 이쪽에선 맞았다고 하는데 때린 적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저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혼자만 피가 다르다고 하면서 아까 동서들이 제 남편을 조롱하긴 했는데 아마 저까지 낮잡아보는 모양이에요. 절 우습게 보고 저런 생쇼를 벌인 듯 싶네요. 시아버지께선 이제 동서들을 무섭게 쳐다보셨습니다. 둘째 동서는 저에게 야근년이라고 중얼거리며 삿대질을 슬쩍 날렸는데요. 오히려 그런 모습에 시아버지께선 동서들이 하극상을 벌인 게 맞다고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한숨을 쉬시며 이쯤 그만두라고 하신 거죠. 동서들은 따로 저를 찾아와서 왜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냐면서 날뛰었습니다. 전 아주 간결하게 대답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자 동서들은 짜증을 내며 돌아갔고 그 후로 절 개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똘똘 뭉쳐서 절 따돌렸고 시동생들한테도 온갖 제 나쁜 얘기를 해둔 모양인지 시동생이 저를 볼 때마다 못마땅한 시선을 던지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네 집게가 짖냐는 식으로 굴었습니다. 왜 저렇게 기가 안 죽어? 짜증나게? 뭐 저런 게 다 있어? 면전에서 대놓고 쪽을 줬다간 그 주먹으로 한 대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겠고. 아우 답답해 죽겠네. 그 얄미운 년 엿먹일 방법이 없을까? 둘이서 그런 식으로 제 욕을 하며 궁시렁거리는 걸 제가 몇 번이고 목격했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피곤해서요.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등산을 나가셨다가 크게 부상을 당하셨어요.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졌고 혼자서 거동도 어렵게 되셨습니다. 한순간의 일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말문이 막혀버렸죠. 그도 잠시 상황 파악을 마친 뒤 시설에 모시자는 얘기도 나왔다가 오래 못 사실 것 같으니까 대충 모시고 재산이나 얼른 받자는 얘기도 나왔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전 남편이 시설의 시자도 재산의 재자도 입에서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답니다. 당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농사일을 계속 욕심내서 이어가고 싶다고 하시던 며칠 전에 친정아버지 목소리도 떠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이런 처지가 됐다는 사실에 우울해하시는 시아버지 곁에 제가 있어드렸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런 압박도 가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 얹은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그냥 제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었죠. 거동이 어려운 남자 노인을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도 제 생활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제 영역, 제 시간을 시아버지께 내어드려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희생하는 거였죠. 그럼에도 시아버지를 보살펴 드리는 게 제 손길이 멈추진 않더라고요. 이상한 일이었죠. 전 제가 스스로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닌 사람요. 내가 이런 수작을 부려도 내가 미리 재산을 넘기는 일은 없을 거다. 착각 마라. 그렇게 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님 재산이니 아버님 마음이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툴툴거림에도 발끈하지 않고 그냥 시큰둥하게 답하며 식사를 마저 차리는 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인 듯 싶었어요. 선하다고 잘난 척을 하기 위해 시아버지를 돌본 건 아니었죠. 재산 욕심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절 향한 눈길들은 곱지 못했습니다. 진짜 독하다. 얼마나 재산이 탐이 나면 저럴까? 처음 1년 정도만 하고 그만두겠지 싶었는데 벌써 5년이 넘어가네. 웬일이야. 근데 난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 이젠 아버님 똥기저귀 갈아드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어우 역겨워. 동서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는 걸 몇 번이고 들은 바 있었죠. 몸이 안 좋으니 예민하게 날이 서 있는 시아버지께
억울하게 모진 소리 듣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아니면 시아버지께서 시설에 들어가셔야 했기 때문에 차마 놓을 수가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무렵을 떠올리며 매번 힘을 냈죠. 인이 박혀버린 그 생활이 장장 10년간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10년 만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저희 부부에게 떨어진 재산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시동생들 부부에게 떨어진 재산은 각각 2억이 넘는 돈이었죠. 나몰라라 한 자식들 부부에겐 억소리 나는 재산을, 10년간 헌신한 자식 부부에겐 고작 1,000만 원을, 그렇게 자식들에게 갈 재산을 정리하고 떠나신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미치도록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 들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저희들만 2억 받아서 어떡해요? 그러길래 저희가 그랬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한 자식에겐 장남이라 할지라도 재산 안 주실 분이 아버님이라고요. 10년이나 희생하셨는데 돈 못 받아서 어떡해요? 허송세월 어떻게 보상받으시나? 꼴랑 2억 얼마씩 떨어져서 너무 화딱지 났는데 형님 입장 생각하면 이것도 감지덕지인 것 같아서 갑자기 행복해지더라고요. 동서들이 절 면전에서 비웃었습니다. 얄미워서 미칠 것 같았는데 코를 때려줄 힘이 그땐 없었어요. 인간적인 배신감, 실망함, 허탈함 이런 것들이 절 온통 휘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렸죠. 저도 따라서 울다가 문득 손수건이 생각났어요.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그 손수건이요. 그 어떤 재산보다도 귀중한 거였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니 괜히 마음 상해 있지 말고 서로만 바라보며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자고 둘이 같이 손수건을 꼭 쥔 채로 결심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이새에 농사를 짓기 어려워지셨고 편히 쉬면서 지내셨어요. 때때로 저희 집으로 올라와서 며칠씩 지내기도 하셨고요. 친정 아버지가 남편을 무척 기특해 하시고 남편 또한 친정 아버지를 원체 잘 따랐으니 때마다 화목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시간이 흘러 어느덧 시아버지의 기일이 성큼 다가와 있었어요. 형님, 잘 지내셨죠? 아니, 못 지내셨나? 아무튼 곧 아버님 기일이잖아요. 형님은 챙기기 싫으실 것 같아서 충분히 그 의견 존중해 드린다고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까르르 웃길래 듣기 싫어서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그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고 없이 누군가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문을 열어준 전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노신사를 제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에 몇 번 뵌 적이 있던 돌아가신 아버님의 친구분이셨죠. 아버님의 오래된 고향 친구분 맞으시죠?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뵀던 것 같은데요. 여긴 어떤 일이세요? 주소는 어떻게 아셨고요? 어떻게 알았겠나? 그 녀석이 알려주고 갔으니까 알았지. 커피나 차는 됐어요. 오전에 한 잔 마셨더니 오늘은 더 이상 그런 걸 더 마시면 안 되겠어. 다 늙어 빠져서 이제 그런 거 한 잔 마시는 것도 생각을 잘해야 되거든. 아휴, 나도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대체 어떤 용건으로 찾아오셨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손에 든 서류 가방을 여시더니 그 안에서 팔랑거리는 종이 몇 장을 꺼내시면서부터 놀라운 얘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 녀석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강남에 있는 거라 가치가 말도 못하게 쏠쏠했거든. 그런데 그 녀석이 등산을 갔다가 변을 당한 이후로 생각이 많아 보이더니 나한테 몇 번이고 연락을 해서 그러더이다. 암만 생각해도 부동산은 장남 부부에게만 넘겨주고 싶다고. 제가 놀라서 입을 틀어 막았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엄청난 건물 주셨고 그걸 내내 숨겨오셨단 것도 놀라웠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믿을 수 있는 중마고우에게 그 건물을 넘기셨다는 대목은 정말 이제 놀라움을 넘어선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을 저에게 넘기고 싶다며 찾아오신 그분 앞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서류 사이에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자필 편지가 있었어요.
당신이 어째서 장남을 대면대면하게 여기며 키우신 것인지 하는 이유와 제가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당신을 돌보고 있음을 사실은 처음부터 알았다고 하시며 고맙다는 인사를 적으신 그 편지를 보며 제가 울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란 없었습니다. 제 덕분에 가끔 웃을 수 있었다고, 그게 너무 고마웠다고 남기셨더라고요. 저는 무려 강남의 100억대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가 됐고 남편이 난리를 치면서 저 혼자 단독으로 그 건물을 가지는 게 맞다고 우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참나 제가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났는지 모를 일이에요. 친정 아버지를 영영 이쪽으로 모시고 싶었었는데 시골을 오가며 지내는 게 훨씬 좋다고 하셔서 그 고집을 완전히 꺾는 데는 실패했네요. 이사를 가서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죠. 시동생들, 동서들을 만난 건 그 다음번에 시아버지 기일 때였는데요. 신형 외제차를 몰고 온 저희 부부를 다들 멍한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역시나 둘째 동서가 대표로 입을 먼저 열었죠. 뭐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있었지, 좋은 일. 당연히 아직 다들 몰랐겠구나. 나 건물주 됐는데 강남의 노른자 땅에 있는 건물이야. 구경하러 안 와도 돼. 그거 사양할게.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건물주? 강남? 왜 형님이 강남 건물주가 되신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한테 받았다. 왜? 어쩔래? 전 그렇게 답한 후 남편을 보면서 씩 웃었습니다. 아버지란 대답에 모두 아리송한 표정이 되어 고개를 갸웃갸웃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배후에 있었던 사실을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다들 알게 됐고 그땐 모두가 피눈물을 줄줄 흘려대며 곡소리 나게 울며 후회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때였답니다. 자기들 형을 개무시했던 시동생들, 싸가지 없이 맹랑했던 동서들, 전부 설설기면서 제발 콩고물 한 줌이라도 받아보려고 저희 부부에게 오만 알랑방귀들을 다 끼어댔어요. 징그러울 정도였죠. 제가 딱히 그 돈으로 친정을 호화롭게 만든 것도 아니고 남편은 사치와 거리가 멀고 이렇게 지내니까 그들은 되려 더욱 열이 올라서 화딱지가 나는 모양이었답니다. 참, 시아버지께서 제 남편을 왜 대면대면하게 대하며 키우셨는지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네요. 혹시나 여러분이 짐작 가능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정확히 맞히시는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이 정도의 궁금증은 남긴 채로 이야기를 마무리해도 괜찮겠죠? 늘 재미있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